네, 이선남님 고맙습니다. 유가 관련된 얘기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뭐 독특하고 또 전체적으로 잘 또 파악해 주시고 그런 코멘트 항상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시장 얘기 또 저희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어가 봅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대표님 항상 뭐 여러 가지 분석적인 얘기 해주시는데 오늘은 지금 주식이 한 4일 정도 빠졌는데 지금 뭐 어디쯤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어디에 가고 있나요 지금?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증시가 반등을 했던 계기가 네. 그때 그 소비자 물가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던 CPI. 때에 예. 그때 한번 크게 올랐었고 그 네. 뒤에는 최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브루킹스 연설에서 네. 또 좀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때 한번 또 크게 네, 올랐었습니다. 2번 오른 거죠. 11월 그때 CPI가 빼빼로데이가 네, 11월 네. 11일이었고 맞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번 올랐고 그 이후에 이렇게 2번 올랐는데 지금 네, 내려와서 어디쯤 가 네. 있나요? 그래서 이제 브루킹스 때 오른 부분은 다 빠졌고요. 그건 다 빠진 거죠. 예, 네. 예. 오히려 간밤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보다 약간 더 밑으로 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근데 그 한국은 오늘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미국 어제까지 영향으로 보면? 어떻게 예, 돼 예, 있을지를 예. 예. 그래서 예. 왜 그런 이제 경우가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발생을 할까라고 했을 때에는 네. 결국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서 논쟁이 네.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네.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또 네. 이야기가 얼마나 또 강한 예, 강도로 예, 나오느냐 예. 이 부분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되면서 네.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네. 또 그 이슈가 된 이유는 지표가 잘 나와서예요? 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는 지금 전투로 치면은 아주 다방면에서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 고용이 조금 잘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렇게 돼가지고서 인플레를 못 잡는 것 아니냐. 네, 그 시간당 임금도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우산장수 뭐 이런 이야기처럼 이것이 데이터가 잘 나오면 인플레 걱정으로 확 가버리고 잘 못 나오게 되면 바로 침체 걱정으로 가는 거죠. 비슷하게는 또 그 ISM 서비스업 PMI가 네. 나왔을 때도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러면은 인플레 그러면은 긴축의 강도를 계속해서 연준이 강하게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전주에 나왔던 ISM 제조업 PMI는 기준선 아래로 이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바로 침체 우려를 딱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게 고차 방정식으로 가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우려를 사실 뭐 이해가 굉장히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고 여기에다가 조금씩 또 그 뭐랄까요 기름을 붓는 것이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 이번 하락장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쪽집게처럼 맞췄던 그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가 최근에 베어마켓 랠리가 끝이 났다라고 또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또 증시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회의는 50bp 인상인데 다음 회의에서도 50일지 25일지가 또 관건일 것이고 최종 금리는 5를 조금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는 또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간밤의 경우에는요. 그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서도 또 이제 금리를 이 정도 올려서는 인플레를 못 잡을 것 같고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침체에 대한 또 역시나 우려 그런 부분을 해버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최근에 랠리가 우리가 한 번의 데이터만 보고 너무 환호했던 게 아니냐. 파월의 말을 우리가 좀 그 과도하게 비둘기적으로 해석했던 건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되돌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가 진짜 요즘 영향 미치는 것 같고 결국은 시장이 빠지거나 오른 다음에 약간 뒤에 가서 어제 시장 왜 빠졌지 하는 요즘은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딱 네네. 보면 이것 때문에 빠졌군이 아니라 왜 빠졌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되고 결국은 마켓에 그동안 영향을 많이 미쳤던 마이클 윌슨 같은 사람은 엄청 맞췄잖아요. 내린다 네네. 그러더니 오른다 할 때 올랐고 근데 네네, 이 사람이 또 맞습니다. 내린다 보니까 그런 네. 것도 있고 티밀하우스도 뭐 몇 번 맞추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다이먼도 그렇고 근데 이 전문가가 한 번 맞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맞출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항상 반반인데 맞췄던 사람은 계속 맞을 거야.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히려 좀 더 베어리시하다 그럴까? 전문가일수록 더 베어리시하는 그런 양상은 좀 있다. 제가 너무 좋게 보나요? 네, 사실 이제 네. 그 최근에 네.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이제 의견들이 좀 뭐랄까요, 제가 볼 때 결론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배어 쪽이 훨씬 많은 네, 그런 부분인데 뭐 일부 이제 그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 사이에서 향후에 그러면 제일 지금 관심거리가 될 것은 과연 연준에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는 좀 너무나도 지엽적인 부분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 향후에 증시가 네. 긴축을 더 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면은 5가 조금 넘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정말로 많이 올라가면 6까지도 가야 될 수 있다. 네. 인데 저희가 올해 초에 연준이 어디까지 긴축을 해 나가야 될 거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는 정말 천차만별이었거든요. 네. 그에 비해 가지고서는 지금 많이 좁아졌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5 아니면 5.25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거의 뭐 컨센처럼 네. 좀 곰이면 이쪽이고 좀 이제 그 황소면 이쪽이라는 건데 거의 모아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정도의 그 예열된 거에 비해 가지고서는 뜨거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아져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논의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첫째로는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뒤에 생각이 결국에는 데이터 따라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나뉜 것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가령 이번에 정말로 12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네. 어느 한쪽이 항복을 할까 네. 그게 아닐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뭐 들거든요. 확실하게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 예, 예.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뭐 이제 이 문제들이 계속 이동을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잘 나오면 이렇게 해서 네. 못 나오면 이렇게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이 이동하면서 어느 때는 갑자기 인플레를 못 잡을까로 갔다가 다음에는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올까로 빠르게 이동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이제 증시가 안 좋아지고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할까? 정말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에 사실은 이렇게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 네.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FMC 관련돼서 뭐 저는 확실하게 하나 느끼고 있는 거는 그 점도표가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그게 점도표잖아요. 그 점도표가 이렇게 한 칸에 안 있고 요번에 쫙 벌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위에 찍은 사람 아래 찍은 사람 이렇게 많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것도 그런 결과 많이 나온다면 그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의견들이 엄청 나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요번에 사실 티밀하우스 기자가 네. 그 점도표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상 이제 그 기사에서 했는데 네. 9월 달에는 4.5에서 5를 봤었는데 네. 사람들이 분포가 이번에는 4.75에서 5.25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 사실 이제 이 차이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뭔가 더 높아졌다라고는 하는데 예. 그것이 이제 뭐 정말로 엄청나게 오른 게 아니다. 네. 초기에 얘기를 했었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좀 막바지 단계에서 소위 파인 튜닝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25나 말씀해 주신 대로 차이이고 아마 그 말씀해 주신 좀 그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더 그 장기로 봤었을 때 정말로 이것이 인플레가 잦아들 수 있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업률에 대한 것들도 요번에 얘기가 이제 경제 전망 나올 거고요. 일단 인플레에 대해서도 경제 전망이 나올 건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주 경론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브레인하드를 비롯해서 비둘기 쪽에서는 이제 좀 본인들도 기력을 회복해서 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매파적으로 보는 데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한번 발현되면 잡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당장 눈앞의 부분은 좀 좁혀져 있는데 뒤에 부분에서는 좀 격차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주식
주식시장 말고도 이자율 시장하고 외환 시장하고의 관계도 보면 사실 이자율 시장은 지금 2년짜리 금리나 10년짜리 금리를 특히 2년짜리 금리를 보고 스왑 레이트를 보면 사실은 5%에 있어요. 5.25에 전혀 있지 않아요. 바로 이틀 전에만 해도 4.9에 있다가 네, 5%에 네, 있는데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5.25와 5가 비슷한 정도로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이자율은 아니 난 몰라 그냥 5%예요. 그러니까 이자율 시장은 오히려 더 낮게 보고 있고 뭐 주식 시장은 좀 높게 보고 있고 또 외환 시장은 더 선제적으로 좀 내렸고 시장 간에도 이렇게 좀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방향이 막 좀 흐트러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동상 한 이몽이 아니라 여러 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 같으면은 달러가 강해지면 뭐 증시가 빠진다. 네. 달러가 약해지면 증시가 오른다인데 네. 그 연관성도 최근에는 좀 그렇게 네, 보이지가 네, 않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은 증시에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서 주식시장이 좀 빠졌어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어제는 그렇게 내렸죠. 얘기를 못 하거든요. 예, 어제는 내렸거든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이것이 원래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유지가 되어 오다가 지금은 그 부분들도 좀 깨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깨졌냐라고 하면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부분이 있고 주식 네. 시장에서는 아니 그건 이렇게 될 거야가 네. 논리가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돼 있고 조금씩 흩어져 있는 느낌을 받고요. 뭐 그 부분은 누구 하나도 이제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으로 매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네. 데이터를 봐야 되나요? 네. 그러면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CPI 나오는 네. 것일 테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12월 하순으로 가게 되면 마이크론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네. 그때 분위기를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실적. 예. 네네. 그리고 또 여기에 좀 변수를 줄 만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중국하고 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인플레이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넣어보면은 소위 그 기대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거의 유가하고 연동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미래 1년 뒤에 인플레 어떻게 될 것 같냐에 대해서 임금이나 다른 요소를 많이 고려할 거다라고 그 다음에 지금 워낙 세상이 발전했으니까 많은 것들을 고려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름값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내려왔을 때 뭐 인플레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는 기대 인플레이션 뭐 미시간도 그렇고 뉴욕 여든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결국에는 유가가 빠져버리면은 그쪽에서도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그런 생각을 첫째 가지고요. 네. 네네. 예, 보면은 유가도 오늘 뭐 유가 얘기 많이 했고 네, 특히 네. 또 오늘 또 연중 최저치로 네. 갔고 또 유가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60에서 80 레인지에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지금 75로 내려오니까 이 정도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것도 전문가들이나 정부 발표 아까 유산남 님도 얘기했지만 그쪽에서는 사실 또 높게 보고 있어요. 뭐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의견도 많고 결국은 유가의 향방이 인플레이션을 좀 결정을 지을 것이다. 네네. 유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유가가 좀 내려오게 된 것이 네. 감산을 200만 배럴로 10월 회의에서 역대급으로 하기는 결정을 내리기는 네.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고서 하루 이틀 정도 오르고서는 내린 거거든요. 네. 왜 그랬냐라고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긴급하게 매달 회의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회의를 하면서 감산을 결정을 하면서 회의 일정을 바꿔버렸었거든요. 네. 두 달 뒤에 그때 이제 매달 하는 걸 안 하고 11월은 스킵하고 12월에 하겠다. 그리고 23년도부터는 과거로 돌아가서 1년에 2번만 하겠다. 6월하고 12월에 하겠다거든요.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을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회의 일정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6개월 동안에는 감산이나 나올 게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이쪽에서 도저히 못 참고 이 네. 가격을 우리가 못 견디겠어라고 하면 특별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 한에는 지금 방향을 돌리기는 제 생각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마다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이 이제 OSP라고 해가지고서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파는 가격에다가 좀 더 프리미엄 붙이거나 디스카운트를 붙여가지고서 판매하는 가격을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네, 예.
그 가격이 인하가 나오게 되면 그쪽에서도 보통은 저희가 보기에는 유가를 좀 내린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인상이 나오면 좀 올라갈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아, 예. 근데 가장 최근 월에서는 그거를 인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달 이제 보일 거는 오펙이 이제 매달 안 모이다 보니까 아. 저희가 볼 거는 이제 그 사우디에서 OSP 어떻게 정하느냐 매달 나오는 거. 예, OSP는 매달 나오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보면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고 어쨌든 지금 봐서는 크게 이제 상방 요인은 안 보인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예.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유가 얘기를 하시니까 유가가 내리면 경기 침체기로 오르면 또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보는데 적정 그 수치 정도는 가격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간밤에도 사실 중국 쪽에 뭐 리오프닝 이걸로 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보다는 경기 침체 쪽으로 조금 더 힘을 발휘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요번에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네. 침략하기 전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한 75불 정도 네, 수준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침체 얘기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산업의 업체들도 뭐 그렇게 나쁜 이야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한 70불 정도 때면은 요 부분은 모두에게 해피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급하게 120불 갖다 내려오니까 이것이 이제 뭐 침체를 반영해서 급락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마 전쟁만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70불대에서 경기가 그때는 과열로 갔었으니까 뭐 한 8, 90불대까지 가서 100불 간다라고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 언저리쯤에서 좀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갔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움직일 때 이게 공급 쪽에서 움직였는지 수요 쪽에서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공급 쪽에서 맞습니다. 좋은 뉴스가 있으면 그건 확실하게 좋은 거고. 네, 그래서 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유가 빠지잖아요. 네. 근데 또 유가가 또 내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고리를 공급과 수요를 좀 나눠서 어렵지만 언제 뭐 이거는 공급 때문에 올랐어 이렇게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게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또 유가도 그렇고 침체도 그렇고 얘기를 여기에 변수를 만들 만한 게 중국의 리오프닝인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 속도는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시기는 한데 네. 어쨌든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예. 네, 뭐 질병 뭐 수위도 낮춘다 그러고 PCI도 면제나 뭐 예. 여러 가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에는 그렇게 자극은 못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그만큼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만약 이걸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크게 빠르게 내려갔었을 거를 막아주는 수준으로 일단은 리오프닝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 그 뒤에는 이것이 정말로 수요를 자극하는 형태로 아주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이에는 유가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리오프닝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 나가게 되면 저는 요번에 보면서 중국이 쓰는 이 정책을 보면 조금 뭐 과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금융위기 직후에 보면 중국에서도 경제를 글로벌 경제를 그 다음에 자국 경제를 살리자라고 해서 뭐 4조 위안짜리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 이구환신 가전하향 그래가지고서 그 좀 더 효율 높은 제품으로 바꾸면은 보조금을 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중국이 너무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있어가지고서도 최근에 연일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아주 그 돈이 풀려나갈 수 있는 부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장 크게 경제를 제약했었던 그 제로 코로나도 생각보다 빠르게 철폐를 해 나가니까 결국에는 그로스가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해버리면 혹은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는 이익 성장이 어디서 나올 거냐면 중국이지 않을까. 실제로 또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미국 쪽도 최근 일주일은 그 이익 추정치 하향이 멈췄습니다. 아, 오히려 예.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이 좀 회복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달러 강세는 좀 약해지고 그러면은 이익들도 좀 바닥이 잡히고 침체 걱정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유가는 아무래도 CPI 영향을 많이 더 주고 중국의 오프닝은 아무래도 우리 실적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중국이 요번에 그 코로나 뭐 오픈이라고 해야 될까 그 완화 조치는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급작스럽고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과감했는데 네. 시장은 좀 그냥 시큰둥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런 그 시장 건가요? 쪽에서도 아니면, 그쪽에 관련된 아주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주식들은 예. 지금 사실 막 하루하루 난리가 나 있는 네. 상황으로 보이는데 전체 시장에서는 네. 사실 그 걱정이 아직은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걱정 때문에 네, 풀었다가 저렇게 더 난리 날까봐. 네네 네. 확진자나 그다음에 중국 백신이 워낙에 신뢰가 낮다 보니까인데 네. 처음에 이 리오프닝을 진행해 나갈 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네. 하면 그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네.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안 늘리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조금 조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음. 그러면 치명률이 낮으니까 우리가 리오프닝을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런 논리가 나오지 않겠느냐였었는데 그러면은 리오프닝의 속도가 좀 느렸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적인 그런 이거를 이제 입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좀 느렸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맑은 눈을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믿고 나서 가정을 세워보면 이제 가정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거냐 하면 중국의 백신이 그 이제 질병에 걸리는 것은 막지를 못하지만 네. 치명률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혹시나. 네. 그래서 지금 맞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좀 잘 작동을 해서 사망자나 이런 부분이 오미크론은 또 이제 좀 그 증상이 그 전에 거 변이에 비해서는 작다 보니까는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또 더 빠르게 지금 풀어나가는 정책을 발표하는 건 아니냐. 만약 이것이 맞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좀 그 좋은 아주 뉴스네요. 강력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저희가 그 뭐 바이오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중국 백신도 뭐 서방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많이 좀 개선된다고 할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워낙에나 예. 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보니까는요. 없으니까. 네. 예. 다른 나라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주요국에서 뭐 허가를 해줬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도 사실 이제 그 mRNA 백신이 나오고 나서부터 예. 서방이나 이런 곳들도 신뢰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맞은 건 mRNA 백신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mRNA도 있지 않나요? 네, 중국도? 최근에 이제 예, 해가지고서 예, 예. 예, 이제 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게 참 쉽지 않고요. 네. 우리 시간은 별로 없지만 국내 시장은 지금까지 얘기해 주는 그 국제적 그 이슈 더하기 국내에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는 뭔가요? 네, 국내는 짧게 이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 네.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주요 섹터가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네.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에서 사실 실적 그 자체보다 아. 어떤 코멘트를 해주냐, 결국에는 그 가격이 언제쯤 반등할 거냐, 네. 그 다음에 재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빨리 줄어들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언제 나오죠? 지금 21일로 알고 21일이요.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네. 그 우리 쪽에 대해 가지고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한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도 있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영업외 수익에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순이익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인데 네. 그 부분이 평균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전체적으로 영업외에서 이자 수익하고 비용을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가 혼자서 130조라는 순현금을 가지고 있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도 한국의 코스피가 사실상은 거의 순현금 상태입니다. 그 이제 금액은 아, 작기는 하지만 예, 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자 수익은 토탈을 해버리면 더 좋아지겠네요. 증가를 해버릴 수도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우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연말로 오게 되면 결국 배당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해가지고서 주주 행동주의가 좀 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SM 같은 데는 뭐 그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를 보고서 뭐 최근에 KTNG도 그렇지만 더 많은 주주 행동주의를 시도하려는 곳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연말에 보유를 했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배당이. 배당이나 이런 네. 것들이 나오게 되는 기업들이
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네네. 예, 배당 발표나 주주 제안은 2월 초에는 보통 그러니까 주총 6주 전에 해야 돼서 1월 말 2월 초에 나오거든요. 근데 투자가 입장에서 결정은 연말에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게 한 3개월 정도 놓고 보시면 네. 결론이 다 나의 사안들이라 가지고 보세요. 네. 생각보다 이것도 좀 임박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반도체 네. 앞으로 업황이라 그러네요. 네. 앞으로의 전망, 마이크론의 실적, 그다음에 저희 크레딧 관련돼서 이자 비용은 저희가 좀 과도하게 보고 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배당 관련돼서도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전반적인 국제 시장에선 지금 좀 시야가 좁아져 있다. 지역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 CPI, FOMC 요게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행사니까. 네, 너무 네. 중요한 행사. 예, 자,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